주식 투자는 내가 투자하는 산업의 성장성 뭐 이런 거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그 산업 내 경쟁 우위를 분석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산업의 성장성만 보고 들어갔다가 그 산업 내에 경쟁 우위가 열의로 갔을 때는 이번에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듯이 실질적으로는 그 산업 내의 경쟁 우위를 우리가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경쟁 우위를 가지면서 옛날에과 다른 2등의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1등의 멀티플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안녕하세요. 3프로TV 퇴근길 라이브 오늘 진행을 맡은 박세익 프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가을부터 22년 1월까지 제가 한 7개월 동안 이 3프로TV를 저녁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저께 일요일 저녁에 축구를 하고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그 저녁 식당에서 계시는 아주머니께서도 3프로TV의 박세익 전무님 아니냐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 옆에는 정프로가 오늘 없고요. 그리고 발표자도 오늘 제가 직접 그저께 8월 시장 전망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그 8월 시장 전망 자료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주말마다 우리 김프로님하고 3프로 상담소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댓글 보면서 주식 하시면서 좀 마음도 많이 상하시고 우리가 이 힘든 주식을 하면서 이 영혼이 피폐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프로 상담소도 하고 퇴근길 라이브도 하고 제가 직접 시장 전망도 하고 일당백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거 숙제 먼저 해야 되니까요. 8월 주식시장 전망 및 운용 전략 제가 만든 자료가 있는데 저희 최슬리 투자 레터 한번 먼저 보면서 시장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시장 전망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그 댓글 보면서 나머지 30분 동안에는 또 상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는 옛날부터 매달 시장 전망을 합니다. 맞든 틀리든 시장 전망을 하고 강하게 봤는데 시장이 약하면 시세는 시장에게 물어보라는 얘기처럼 시장이 약하구나. 그리고 약하게 봤는데 시장이 강하면 이게 강세장이구나. 그렇게 항상 시장에서 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지난 7월 달은요, 시장이 여러 가지 큰 변수가 두 개 있었거든요. 트럼프의 관세 유예가 7월 8일 날 있었기 때문에 그 관세 유예가 마감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7월 초에 시장이 좀 약했다가 그러고 나서 그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시장이 이렇게 랠리를 이어가다가 월말에는 FOMC 회의도 있었고 뱅크 오브 재팬 일본 중앙은행의 또 통화정책회의가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불확실성 때문에 월말에는 좀 시장이 밀리면서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도치형 음봉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시장은 지난 6월 달에 이 강세장을 이어서 7월에도 5.88%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지난 금요일 8월 1일 시작하자마자 시장이 큰 폭으로 빠져서 많이 걱정들을 하셨을 건데요. 이번 8월 달에는 또 어떤 변수들이 남아 있는지 시장 전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제가 코스피에서 예상한 것처럼 월 초에 약했고요. 그리고 반등을 이어가다가 월말 되면 다시 약한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이 코스닥과 코스피에 최근 올해 들어와서 큰 차이가 보통 홀수에는 코스닥의 수익률이 더 좋거든요. 근데 상반기에 지금 코스피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이 코스피의 그동안의 조방원이라고 하는 조선방산, 원전, 그리고 피부 미용, 엔터와 같은 이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었다. 그리고 반면에 코스닥은 이제 바이오와 그리고 2차 전지 부분인데 2차 전지는 최근에 약간의 턴어라운드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오는
약간 금리 인하가 하나의 바이오의 상승의 트리거 역할을 해주는데요. 작년에 3번의 금리 인하가 있었던 거에 반해서 올해는 계속 금리 인하가 미뤄지다 보니까 바이오가 좀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 높아졌죠. 좀 전에 우리 박근영 부장님께서 확률이 큰 폭으로 올라갔다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이오는 이번 9월 달 그리고 4분기 시장이 굉장히 강할 때 이 코스닥 지수가 불을 뿜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좀 답답한 그런 시장 모습을 보고 좀 짜증도 나고 하셨을 건데 이번 4Q에 좀 불을 뿜는 장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 4Q가 왜 코스닥 시장이 좋을 수 있는지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결국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코스피는 특히나 외국인 수급하고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외국인들이 이번 7월 달에 무려 6조 3천억이나 샀습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선물하고 다 합친 거고요. 그래서 5월 달, 6월 달, 7월하고 다 합치면 무려 10조나 샀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과연 더 들어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 외국인 연초 이후로 보면요. 코스피가 무려 5조 5천억 매도가 나와 있고 코스닥도 여전히 2조 매도 상태이고요. 선물은 무려 5조 5천억 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의 우리나라 시장에서 연초 이후 포지션은 여전히 아직까지 13조 매도 포지션이기 때문에 시장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외국인이 더더욱 강하게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파생을 꽤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이 파생에서 시장이 주는 답을 얻는 경우가 많은데요. 풋콜 레이쇼라고 이제 많이들 아실 겁니다. 풋옵션하고 콜옵션. 근데 풋옵션의 거래 대금 나누기 콜옵션의 거래 대금으로 해보면 투자자들의 센티멘트가 지금 어디로 치우쳐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풋의 거래 대금이 콜의 거래 대금보다 1.3배나 이상 많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추가적인 하락에 배팅을 하면서 풋에 쏠려 있을 때가 보면 항상 단기 바닥이었었습니다. 근데 풋콜 레이쇼가 올라가는 과열을 잘 맞추지는 못하는데요. 지금 여기는 풋콜에서 너무 이제는 콜로 많이 쏠렸을 때를 한번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마다 이제 좀 단기 고점을 잘 맞추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2600을 돌파할 때 여기서 과열 신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로 여기를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콜로 많이 치우쳐져 있을 때 단기 고점을 노리고 여기서 곧버스라든지 주식을 많이 파시거나 현금을 많이 마련을 하시는 경우를 봤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현금화를 시키신 분들의 대기 매수가 많이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7월 중순에 다시 한번 시장이 단기 과열이라는 신호가 나오긴 했는데 이 풋콜 신호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바닥 잡는 신호로 유용하지 과열 신호로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에도 이 풋콜 레이쇼랑 비슷한 개념의 우리가 잘 아시는 공포 지수가 있죠. VIX라고 Volatility Index라 해서 변동성 지표입니다. 이 VIX 역시 S&P 500을 기초자산으로 한 옵션에서 이 변동성을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약간 풋콜 레이쇼나 개념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시고 자,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저는 이 부분을 우리 3프로 시청자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주식은 싸다는 것만큼 좋은 호재가 없고, 그죠? 비싸다는 것만큼 악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싸지느냐? 지난 2024년 12월 3일에는 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로 인해서 주식이 싸졌고요. 그리고 이번 4월 8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준 관세 폭탄으로 주가가 싸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가가 싸질 수 있는 이런 외부 변수가 발생을 하면 이 빅스 지수가 급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동성 지표가 급등을 하고요. 이때 되면 많은
언론에서 이번 주가 하락의 주범이 된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그 원인 분석보다는 그래서 주가가 얼마나 싸졌는데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빅스 지수에 25선에다가 선을 그어 놓고요. 이 빅스가 25를 뚫게 되면 일반적으로 헤지 펀드들은 여기서 위험 관리한다고 주식 포지션을 줄이고 현금화를 시키는데 오히려 그때가 좋은 주식을, 우량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4월 8일 날 빅스 인덱스가 큰 폭으로 올라가지고요. 무려 38.6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12월 18일 날도 27.6을 기록하고요. 3월 12일 날도 27.8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 4월 8일 날 무려 작년 요때 8월 5일이 엔캐리 트레이더 청산될 때 요때였었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4월 8일은 무려 52.3이나 기록을 하면서 저 공포 지수만큼 앞으로 수익이 결정난다. 저는 공포의 크기만큼 앞으로의 수익률의 크기가 결정난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는데 요 빅스가 52.3이었잖아요. 요때 나스닥 QQQ라든지 아니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 속스를 사셨다면 지금 요만큼의 아마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을 정말 크게 낼 수 있는 장은 모두가 위기라고 하는 장에서 공포감이 커졌을 때 그럴 때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수익을 쉽게 내는 방법이다라는 걸 꼭 메모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렇게 공포를 겪고 나서 주가가 반등이 들어오잖아요. 이번에는 트럼프의 관세라는 이벤트에 의해서 크게 빠졌었기 때문에 제가 크게 빠질 때마다 우리 요 3프로 TV 나와서 이번 하락의 원인이 구조적 약세장인지 아니면 이벤트에 의한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인지 그걸 항상 구분해서 말씀드리죠.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은 항상 V자로 빨리 회복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난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미국의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우량 주식을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봄맞이 대박엔 세일을 해준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V자로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주식은 언제 줄이는 게 맞는가? 우리가 제가 3프로 상담소를 진행할 때도 보면 항상 전문님 파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팔 때 보통 이 공포감 때문에 올라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는 빅스에 의해서 매수 포지션을 잡았다면 빅스가 그동안에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고점이 나왔는가를 잘 보시면요. 요 숫자가 16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6을 깨고 났을 때 고점이 나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도 어떻게 보면 빅스가 16이 깨지는 타이밍을 한번 노려봅시다라는 얘기를 평소에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7월 25일 날 무려 15가 깨지면서 14.93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단기 고점이 나왔고요. 이번에 8월 1일 날 시장이 약간 급락을 하면서 또 빅스가 올라오는데 이번에 8월 9월은 전통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밑에서 주식을 파신 분들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8, 9월에 요 빅스 인덱스를 활용하는 법을 기억을 해 두셨다가 이번에도 또 25 이상이 올라가는 그런 단기 급락이 나오면 이번에도 매수 찬스로 이용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저는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추세로 크게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너무 짧게 먹고 터질 때 길게 터지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3프로 상담소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고스톱을 칠 때 3점 먹고 무조건 스톱을 하는 전략을 하면 필패라고요. 먹을 때는 3점 먹고 짧게 먹고 터질 때는 피박광박 해가지고 30점, 40점으로 터지고 그래서 3점 먹고
스톱하는 전략은 필패 전략인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확신을 가진 주식이라든지 이번처럼 트럼프가 만들어준 그런 관세 폭탄으로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크게 먹고 나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추세가 섰는지 아닌지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가 코로나 직후였었고요. 코로나 직후에도 추세가 섰는데 그러면 이게 상승 추세인지 아닌지는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아는 부분이 보통은 이렇게 월봉을 띄워놓고 보셨을 때 요 짙은 검정색 선이 5개월 이평선입니다. 강세장에서는 5개월 이평선을 잘 깨지 않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이렇게 5개월 이평선을 뚫고 올라갈 때 바닥 대비 1400에서 1800, 2100 바닥 대비 너무 많이 올랐잖아 하면서 시장의 단기 고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선수들은 이 5개월 이평선이 깨질 때 탈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뭐 이런 신호도 만들어 놨는데요. 21년도에 그때 당시 6월 25일 날 우리나라 코스피의 고점이 나왔었고, 그죠? 그리고 8월 달에 이렇게 5개월 이평선을 깨면서 자, 이제 여기서는 탈출해야 돼라고 기술적 지표로 월봉이 얘기해 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보면 5개월 이평선을 타고 시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술적 지표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죠. RSI라든지 MACD라든지 스토캐스틱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그 지표들마다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요 제일 위에 띄워놓은 RSI는요. 스토캐스틱이랑 비슷한 변동성 지표입니다. 반면에 MACD 오실레이터, 여기 보시는 MACD 오실레이터를 우리는 추세 지표라고 합니다. 이 추세 지표가 이렇게 플러스로 돌았었을 때 코로나 직후에도 플러스로 돌았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2022년 말에 이렇게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23년 7, 8월까지 상승 추세 속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다행히 한 5월 달부터 MACD 오실레이터가 양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상승 추세에 들어갔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너무 과열이 아닌가라는 지표를 바로 제일 위에 이렇게 RSI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는 이렇게 RSI가 70 이상에서 한동안 꽤 오래 머물렀죠.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가 월봉상에 70을 터치할랑 말랑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장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 1Q까지는 최소한 이어진다. 근데 이때 코로나 때도 자세히 보시면요. 이때가 8월, 9월, 10월 그때 당시에 트럼프와 바이든의 선거가 있기 전에 8월, 9월, 10월 달에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되면서 5개월 이평을 살짝 깰 듯 말 듯 한 조정이 나왔었는데 그동안에 여기도 보시면요. 22년은 이때 잭슨홀 미팅의 충격으로 다시 9월 달에 박살이 났었고, 그리고 2023년도에도 보면 8, 9, 10월 달에 3개월 연속 음봉이 납니다. 이때 당시 미국 시장도 23년 8, 9, 10월 3개월 연속 나스닥이 음봉이 나죠. 8월, 9월, 10월 달 그때는 10년물 국채금리가 10월 달에 5%를 찍으면서 금리 공포 때문에 또 시장이 빠지게 됩니다. 작년에도 하반기에 우리나라 시장이 반도체 개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8월, 9월은 전체 12달 중에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가장 좀 조심해야 되는 달입니다. 주식을 투자할 때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주식을 하실 때 공격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공격은 언제 해야 되느냐? 아까처럼 빅스가 급등을 하고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 그럴 때 오히려 공격적으로 하는 거지. 시장이 어느 정도 과열 양상을 보이면 또 수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는 8, 9월 달이 항상 수비를 해야 되는 달이고요. 미국 시장도 보면 나스닥의 그동안에 1928년 이후에 거의 100년 동안의 월간 평균 수익률을 보면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나는 달이 9월 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8월, 9월은 날도 좀 덥고, 그죠? 그러니까 좀 포지션을 가볍게
신용 투자를 하시거나 레버리지를 쓰시거나 미국 시장 가서 뭐 3배짜리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다 레버리지를 다 줄여 놓으시고 좀 포지션을 가볍게 가져가시면 틀림없이 8, 9월 달에 또 한 번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2025년이 24년, 23년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오르는 장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제가 여기 적어 놨습니다. 이번에는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경기가 지금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약달러로 지금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23년, 24년보다는 사실 시장의 모습이 훨씬 더 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10월의 조정장이 큰 폭의 지난 23년도에 있었던 이런 조정보다는 좀 마일드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스닥 차트인데요. 코스닥이 특히나 지금 실적 베이스로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코스닥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8, 9월 달에 조정이 끝나고 나면 이번에 10월부터 내년 한 3월까지 굉장히 강한 장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연말 그리고 내년 초 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는 이 차트는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여러 차트가 있습니다. 지금 일봉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주식을 좀 오래 하신 고수분들은 이 월봉 차트 많이 보시고요. 월봉보다도 긴 시계열이 분기 차트가 있고 또 연봉 차트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의 연봉 차트를 보시는데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10년 이평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평선을 깼을 때가 보면 항상 매수 찬스고 그러고 나면 항상 먹었어요.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되느냐인 부분인데 요 위에 검정색 선이 5년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10년 이평선이 깨질수록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5년 이평선에 도달했을 때부터 분할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년 이평선은 658인데요. 이 5년 이평선이 806인데 이번에 그 5년 이평선을 살짝 뚫고 지금은 딱 10년 이평선 수준까지 후퇴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한 796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요 10년 이평선 위에서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삼성전자입니다. 시장을 전망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전망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아직까지 시총 2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는 이 반도체 겨울 때문에 삼성전자가 너무 가파르게 이렇게 떨어져서 저도 마음에 상심을 많이 입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1등의 주의가 무너지면서 그동안의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트레이딩은 PBR 0.9에서 사서 1.6에 파는 그런 전략이고 삼성전자는 1.1에 사서 PBR 2.1에 파는 그런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1등과 2등의 주의가 바뀌면서 오히려 반대가 됐습니다. 그죠? 삼성전자가 0.9에서 사서 1.5, 1.6에 팔아야 되고 하이닉스는 1.1에서 지금 2.1에서 2.3 정도까지 이 멀티플의 밴드가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행히도 삼성전자가 5만 원이 깨졌다가 지금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동안에 골칫거리였던 이 파운드리의 만성 적자 부분을 테슬라에서 장기적으로 큰 수주를 주면서 계약권을 따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등을 했고요. 다행히 지금 레거시 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DDR4 같은 경우에는 창신 메모리가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레드오션이 되지 않겠냐 했는데 오히려 생산을 하지 않으면서 DDR4의 공급이 딸리면서 지금 올해 이후로 2배나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빅테크들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도 살아나는 모습. 그리고 저도 지금도 폴더블 폰을 쓰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폴더를 보니까 되게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폴더 쪽에서도 나쁘지 않은 그런 모멘텀이 나오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일 밑에 보시는 이게 외국인의 매매 동향인데요. 작년 하반기에, 작년 상반기, 재작년에 그렇게 주구장창 반도체를 샀던 외국인이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겨울, 그리고 삼성전자의 1등의 지위를 잃어버린 부분 때문에 많이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좀 다시 사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지난 2019년도에 이번에 삼성전자가 4조 4천억 하면서 어닝 쇼크가 나왔잖아요. 그래도 6조 초반대는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컨센에 비해서 쇼크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쇼크가 나왔는데 도대체 주가는 왜 오르는 거고 외국인은 도대체 왜 사는 거지? 그런 부분이 이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때가 2018년 하반기에 주가가 빠지고 2019년도 1월 달에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에서도 반도체 수출이 마이너스 30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외국인이 갑자기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반도체 수출이 마이너스 30 나오고 그리고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도대체 왜 사지? 그 부분에 있어서 홍콩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외국인이 해준 얘기가, TSMC하고 삼성전자를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 지금 이 가격에 사서 한 2년 정도 갖고 있으면 환에서도 먹고 주식에서도 먹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여기서 산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그때 큰 폭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그걸 갖다가 외국인의 관점에서 달러 차트로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밑에 요 삼성전자의 달러 전환 차트를 보시면, 요때가 삼성전자의 2019년 장대 월봉으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방금 배경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달러 차트로 보면 한 35불, 33불이었거든요. 33불이 여기 2021년도 1월 달에 96,800원 기록을 했을 때, 그때 원달러 환율이 12월 달에 2020년 12월 달에 1,080원까지 빠지고요. 걔네들이 얘기한 대로 원화 강세로 주가는 상승하고 원화는 강세로, 그래서 양방으로 수익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35불에 주식을 샀던, 삼성전자 주식을 샀던 외국인은 이때 88불까지 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딱 2년 만에 거의 130%의 수익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삼성전자를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시각으로 얘네들은 이번에 사서 언제까지 들고 가려나,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시티 보고서도 그렇고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도 그렇고, 일단 올 하반기 내년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의견으로 바꿀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2026년 시장이 너무 강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올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이 상승 흐름이 지금 5개월 이평선을 지지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상승세가 내년 초까지 이어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차트는 달러 인덱스 차트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번씩 이래 조정이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큰 위기의 하나의 전조증상에 불과하다. 이제 큰 거 온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가 진짜 큰 게 오는지 안 오는지를 판단하는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달러 인덱스고 하나는 하이힐드 스프레드입니다. 그 하이힐드라는 거는 말 그대로 투기 등급 회사채의 금리하고 국채의 금리를 뺀 거죠. 정말 경기가 하드랜딩이 오잖아요. 그러면 부도가 나면 채권의 원금까지 다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실 채권을 가격 불문하고 팔게 됩니다.
그러면 부실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부실채권의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이힐드 금리가 급등을 하게 돼 있는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달러 인덱스를 여기를 보시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고 나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됐나 보면요, 가파르게 급락을 합니다. 지금 월봉이기 때문에 6개월 연속 빠졌다가 지난달에 이렇게 짧은 양봉이 났거든요. 그 전에도 이렇게 가파르게 빠진 적이 언제냐, 22년 말에 보면 22년 10월 달에 S&P 500이 3,500 살짝 깨고요. 우리나라 지수도 2,130까지 갔을 때 여러 가지 매기가 많았었잖아요. 네, 진짜 하드 랜딩이 온다 했었는데, 그때 11월, 12월부터 보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급락을 합니다. 우리는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달러 인덱스는 이제 패닉 셀링은 끝났다. 네,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시장의 반등을 얘기해 줬었고요.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였었죠. 이 코로나 때도 코로나 때 원달러 환율이 그때 1299원까지 3월 달에 찍고, 그러고 나서 이 달러 인덱스도 보면 큰 폭으로 빠집니다. 이 달러 인덱스가 계속 빠지는 와중에서도 좀 비관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분은 1800 다 왔다, 2100 다 왔다, 2300 진짜 다 왔다, 이러는 사이에 달러 인덱스가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그런 전망을 저도 주관적으로 또 많이 하지만 시세는 시장에게, 그래서 이 지금 국면이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는 달러 인덱스가 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가 트럼프 1기 때예요. 저는 그때도 2017년도에 자금을 한 1조 4천억을 운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2016년 11월 달에 힐러리 클린턴하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워낙 그때도 보호무역주의를 많이 얘기했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10월, 11월, 12월 3개월 연속 강달러로 되고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합니다. 그런데 17년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달러가 약달러로 전환을 했고요. 이 부분이 올 초에 제가 여기 3프로 와서도 올해가 만약에 2017년 트럼프 1기 1년 차랑 똑같다면 달러 인덱스는 똑같이 작년에도 10월, 11월, 12월에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막 1,460원 가니까 굉장한 위기감이 작년 연말에 있었고, 또 계엄 사태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달러 인덱스가 2017년하고 똑같이 빠졌어요. 이때랑 모양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빠지고 중간에 한번 모돌이 반등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다시 빠집니다. 저는 이번에 7월 달에 들어온 이 반등이 소위 말해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모돌이 반등, 페이크 반등이라는 거죠. 거짓 반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빠지는 국면이 올 4분기, 내년 1분기라고 보는데, 이번 9월 달에 아까 금리 인하가 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 보면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지금 10년물 국채가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떻게 보면 제롬 파월이 얘기하는 중립금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4.4, 4.5에 있는데 페드의 정책 금리를 낮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4.1이 되고 3.9가 되고 3.7이 되면, 그러면 9월 달, 그리고 10월 말, 그리고 12월 달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유동성 랠리가 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유동성 랠리가 이어지게 되면 바이오를 비롯해서 코스닥의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상승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달러 인덱스를 잘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하고 제가 시장에 있어서 폭락할 때마다 나와서 주식을 사면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여의도에 최고의 강세론자 나왔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때마다 제가 정정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주가가 너무 싸서 강세 발행을 하는 거지, 3,000포인트 넘어가고 비싸면 저희는 주식 잘 안 산다고요.
누구보다도 시장에 대해서 지금 원외환율 차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위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체크를 합니다. 자, 원외환율은 이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하면서 원외환율이 같이 급등을 하면 이럴 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시장을 두렵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달러 인덱스가 트럼프의 당선 전후로 급등을 하면서 원외환율도 같이 올랐어요. 원외환율도 같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원외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큰 위기가 왔었던 게 요 2008년이거든요. 2008년은 소위 말해서 구조적 약세장입니다.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이 아니라 구조적 약세장은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 약세장이거든요. 그래서 원외환율을 보면서 이게 구조적 약세장으로 치닫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2007년도 연말부터 2008년도에 보면 이렇게 원외환율이 740원에서 1,500원까지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연 이렇게 되는가 봤더니 원외환율이 꺾였어요. 네, 엔화 가치가 더 이상 위로 뻗어가지 못하고 마치 2016년 그리고 2019년하고 비슷하게 반짝 반등했다가 다시 꺾였습니다. 그래서 원외환율을 보더라도 큰 구조적 약세장은 아니구나. 이번에도 역시 이벤트에 의한 단기적인 약세장이라는 걸 원외환율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 속에서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을 선호하게 되고 있고요. 위험 자산을 선호하게 되면 그동안에 ELS 작년 초 재작년에 40% 마이너스 40이 가면서 ELS가 낙인이 되고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항생 지수를 보면 작년 초에 그 낙인됐던 항생 지수가 이렇게 오히려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늘 얘기하는 게 중국발 위기인데 이 항생 지수나 상해 종합 주가 지수를 보면 중국발 위기는 없고 오히려 중국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거를 시장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독일 닥스 30 지수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 독일 닥스 지수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 경제가 작년, 재작년 23년, 24년 어떻게 됐었죠? 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도 1%대의 저성장, 예, 그리고 GDP가 어떻게 될 거 있고 이런 경제 전망을 많이 하시면서 시장을 예단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독일 경제 마이너스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독일 연봉 차트입니다. 23년, 24년, 25년 다 이렇게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경제 전망하고 실제 경제가 흘러가는 거랑 좀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미국 국채를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23년도에 8, 9, 10월 달이 음봉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23년도에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5%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 할 거 없이 확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국채금리가 또 급등을 하면 어떡하나, 그런 걸 좀 걱정을 하는데요. 지금 차트 모습으로 봐서는요, 국채금리가 이 약간 삼중천정형 모습으로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점이 낮아지면서 언제든지 한번 밑으로 와장창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더라도 10년물 국채금리가 23년처럼 이렇게 치솟으면서 시장을 망가뜨리지는 않겠구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0년 지금 긴 미국 국채에 들어가서 좀 물려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30년 국채를 보면요. 미국 국채 30년이 지금 4.8 언저리 하고 있는데요. 요때였었죠. 22년도 연말에 내년도에 정말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금리가 급락할 거고 그래서 채권은 듀레이션이 긴
2년짜리가 아니라 10년짜리, 10년짜리가 아니라 30년짜리. 거기다가 또 제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3배짜리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게 요 금리 한 3% 떼다 보니까 예, 금리가 안 빠지고 이러고 있는 사이에 좀 30년 긴 국채에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이 많이 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3배짜리가 아니라 그냥 30년 국채라면 내년 하반기에 금리가 좀 가파르게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관세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이 지금 미국 시장에 서서히 작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번에 불법 이민자들 대대적인 단속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잔디를 깎는 사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사람, 예, 이런 사람이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져서 인건비도 올라가고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는데 미국 경기에 대한 충격은 내년 하반기에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올 가을부터 내년 상반기에 주식으로 열심히 버시고 이 마지막 불꽃장에 좋은 수익 내시고 내년 하반기는 정말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 이 30년 국채 금리는 또는 10년 국채 금리는 내년 5월부터 내년 10월 달 정도까지가 좀 가파르게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면 26년 4Q부터 27년이 유동성 랠리로 또 굉장히 센 장이 도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대통령 3년 차가 S&P 500도 보면 수익률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조심을 하시고 내후년 강세장에 또 돈을 버는 기회다. 이렇게 좀 긴 그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이번에 마이너스 0.5 했다가 3% 됐다가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이번에 1분기가 보면 관세 때문에 수입이 되게 늘었잖아요. 그래서 GDP 성장은 정부 지출, 기업의 투자, 개인 소비 플러스 순수출이지 않습니까? 수출 빼기 수입. 근데 수입이 너무 많았었죠. 거기서 나온 착시였고요. 근데 이번 EQ가 3% 성장이 나왔는데 자세히 뜯어보면 수출도 줄고 수입도 줄었어요. 수입은 미리 땡겨놨기 때문에 수입이 줄었다라고 보더라도 수출이 마이너스가 있고요. 그리고 왜 8, 9월 달이 왜 항상 시장이 좀 조정이 올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참 많은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최근에 좀 정답이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미국의 정부는 9월 말로 회계연도가 끝나더라고요.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거대한 미국 기업들이 보통 보면 6월 말로 회계가 끝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6월 말인데 미국 정부는 희한하게도 10월 1일부터 9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어떤 정부입니까? 만년 재정 적자가 나는 정부잖아요. 그래서 회사채를 찍고 돈을 땡겨서 쓰다가 항상 8, 9월만 되면 회계연도가 끝날 때 되면 돈이 모자라서 미국 정부의 긴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8월, 9월이 시장이 약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랑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ISM 제조업 PMI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동향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 7월 달에 여러 가지 관세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ISM 제조업 PMI가 예상치가 한 49.5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48로 좀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관세가 다 마무리가 되면 또 어느 정도는 반등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 저희 고객분들 중에 현대기아라든지 아니면 여러 업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희 회사 와서 얘기해 주시는 거 보면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멕시코로부터 수입하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이제 관세가 먹히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점을 많이 겪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ISM 제조업 지표를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오히려 제조업에서 최근에 나왔던 고용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금리 인하 부분이 좀 더 가시화될 거고요. 그 부분 때문에 사큐의 유동성 랠리가 있겠지만 이 유동성 랠리에서 내년 초에는 좀 잘 팔고 나오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힐드 스프레드고요. 이번에 4월 8일 트럼프 관세 폭탄에 이렇게 급등을 했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빠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힐드 스프레드만 보면 미국의 한계 기업들이 막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이런 조짐은 아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요 마이크론보다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먼저 보여드릴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는 브로드컴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마이크론, AMD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식을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섹터에서 돈을 버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그동안에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조정을 받을 때 보면요. 여기 2018년이거든요. 2018년도에도 보면 한 10개월 조정 받습니다. 10개월. 그리고 요때가 2022년도인데요. 2022년도에도 1월 달부터 10개월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겨울이 온다 어쩌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겨울은 안 왔습니다. 보면. 그래서 제가 반도체 겨울이 온다는 보고서를 볼 때마다 LA 날씨를 보면서 이번에 겨울이 오니까 두툼한 파카 준비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느낌을 받아요. 실제로는 보면 그렇게 큰 조정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 월봉 차트에 있어서 한 60개월 이평선 정도까지 빠지면 여기서는 아주 강력한 매수 찬스이고요. 이번에도 4월 달에 60개월 이평선을 살짝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시거나 IS 계좌나 IRP 계좌에서 요즘 ETF 많이 하시잖아요. 아까처럼 빅스가 25로 치닫고 푸콜 레이쇼에서 패닉 셀링이 나오고 이랬을 때 뭘 사야 되는지 우리가 뭘 사야 되는지를 잘 모르신다면 뭐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리고 코덱스, 나스닥 100 그런 건데 올라갈 때는 S&P 500보다는 나스닥이 더 빠르고요. 나스닥 100보다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빠질 때는 또 반대로 필반 지수가 더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외우고 계시면 이렇게 뭐 겨울이 온다로 해서 외국인들이 막 때려 팔 때 바닥에서 이렇게 좋은 필반 지수 ETF 이런 거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외워 두시면 좋고요. 그 밑에는 마이크론인데요. 마이크론을 보시면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잖아요.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넘버원은 아닙니다. 세계의 회사가 과점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필반 지수보다는 조정을 받을 때 약간 지저분하게 조정을 받습니다. 그죠?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상단과 하단을 이렇게 줄을 쭉 그어놓고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반도체에서도 나밖에 못 만들어 이런 회사 중심으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데 그 다음 페이지 하이닉스를 보시면 HBM에 있어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게 조정도 옆으로 기면서 조정받고요. 이번에도 엔비디아보다도 먼저 전고점을 강하게 또 뚫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워런 버핏이 하신 말씀인데요. 주식 투자는 내가 투자하는 산업의 성장성 뭐 이런 거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그 산업 내의 경쟁 우위를 분석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산업의 성장성만 보고 들어갔다가 그 산업 내에 경쟁 우위가 열의로 갔을 때는 이번에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듯이 실질적으로는 그 산업 내의 경쟁 우위를 우리가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경쟁 우위를 가지면서 옛날에과 다른
2등의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1등의 멀티플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월봉에다가 제가 신호를 심어 놨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매도 신호가 하나 떴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8, 9, 10월 초까지 한번 5개월 이평선을 깨는 조정이 나오면 그때 매수를 들어가는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할 때 제가 계속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이 밸류에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S&P 500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PER로 22배입니다. 22.5배인데 22배라는 말은 1 나누기 22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한 4.5%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10년물 국채금리가 4.4 이래버리면 10년물 국채에서 얻는 수익하고 S&P 500 변동성이 심한 스트레스 받으면서 얻는 수익하고 위험 대비 수익률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단에 있어서 좀 막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밸류에이션으로도 보더라도 8, 9, 10월 초까지는 약간 목에 차 있는 상태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배터리가 약하다는 거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는 다행히 코스피는 PER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PBR로 매매하는 게 맞고요. 왜 그런지는 우리나라 코스피는 사이클 주식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ER로 이익이 많이 날 때 아직 PER 10배잖아 하고 절대 거기서 속으시면 안 되고요. 코스피는 PBR로 보는 게 맞는데 이번에 상법 개정 때문에 약간 멀티플이 상향 조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내년 상반기에 저는 3,500에서 한 3,700 정도까지도 네,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전망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지난 23년, 24년, 그리고 25년 밑에 줄을 쭉 그어 놓은 게 10월 말에 주식을 사서 7월에 파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10월 말에서 7월 말, 이 마음이 포모 현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수가 여기서 바로 3,500 가면 어떡하나? 예, 그거는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전형적으로 8, 9월은 주식시장도 휴가 가는 시즌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9월 달까지는 포지션도 가볍게 마음도 가볍게 그렇게 가시다가 한번 눌림목이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럴 때 뭐 풋콜 레이쇼든 그런 신호가 나오면 제가 다시 요 자리가 아니라 요 옆자리 와가지고 자 이제 매수 신호가 떴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댓글 보면서 어느 정도 좀 상담도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아마 뭐 질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쾌하게 그래도 설명을 드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8월 달에 아직까지 날씨도 더운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계좌도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 몸도 건강하게 잘 유지하시는 그런 8월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3% 퇴근길 라이브 박프로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